북한이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후에 동해와 서해에 약 400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을 규탄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고 5년 만에 대북 추가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모든 도발과 위협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수의 유엔 안보리 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화와 외교가 열려있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감세 정책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재무부 장관도 임명 38일 만에 전격 경질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가 북한에 피살되기 전 중국 선박과 접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를 요청한 감사 결과 등의 편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아 나들이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내륙은 아침에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1에서 25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토요일 아침 뉴스광장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후에 또다시 약 400발의 포병 사격을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설정된 해상 완충구역 내에 낙탄돼 합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에 이어 오후에도 동해와 서해상으로 또다시 대규모 포병 사격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5시쯤부터 1시간 반 동안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포병 사격 90여 발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5시 20분쯤부터 7시까지는 황해도 남부 해안에 위치한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9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습니다. 또 황해남도 장산고 서쪽 일대에서도 210여 발의 포병 사격이 관측됐습니다. 모두 약 400발의 대규모 포사격입니다. 포탄이 떨어진 지점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활동을 금지하기로 정한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번 포사격으로 인해 우리 영해에서 관측된 낙탄은 없다고 군 당국은 평가했습니다. 포사격을 포착한 우리 군은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통신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이러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20여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최근에는 전투기 비행과 포사격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군사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모든 도발과 위협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화에 나서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연이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We are aware of those reports and we call on the DPRK to cease all these provocations and these threatening actions. 미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적인 행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수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최근 도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대화와 외교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은 철통 같다고 재확인했습니다. Both through communications and direct engagements from senior officials within this building, but also across the administration, but also through joint military exercises that my colleagues at the Pentagon, I'm sure, can speak. 최근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규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두 나라를 빼고는 모두 대북 결의에 동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부대변인 명의로 북한의 군용기 위협 비행은 명백한 도발이라고 비판하며 안보 불안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에 미국은 위협적인 행동을 중단하라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가장 가슴을 졸이는 분들, 아마 접경지의 주민 여러분들일 겁니다.
북측의 갑작스러운 포격에 서해 최북단 연평도 주민들도 KBS에 여러 가지 제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민들은 1시간가량 창문이 흔들릴 만큼 큰 포성을 들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부터 시작된 북한의 포병 사격. 그 굉음을 서해 최북단 연평도 주민들도 생생히 들었습니다. 포성 소리는 1시간가량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북한에도 지금 포사적 훈련을 되게 심하게 해요. 지금 엄청 지금 1시간째 막 청동 소리처럼 포사적 훈련 많이 해갖고. 그 소리, 위력은 창문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소리가 심했어요. 예, 창문이 흔들릴 정도였으니까. 섬광이나 사격 모습 등이 직접 보이진 않았지만 원래 이 지역에서의 포사격 훈련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던 주민들은 당혹해했습니다. 그 남부 하기 때문에 포사적 훈련 같은 건 못하게 됐잖아요. 저 군인들 다 복귀했어요. 12년 전 북한의 포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연평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주민들은 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냥 우리 뒤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꽂겠다면서도 너무 불안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나 보다 막 그랬어요. 연평 면사무소 측은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놀라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해달라는 방송을 2차례 내보냈습니다. 해경도 상황을 전파받아 어제 오후 연평도와 인근 백령도, 대청도 인근 해상 등에서 조업하던 어선 130여 척을 대피시켰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한편 북한은 남측이 먼저 전선에서 포사격을 해 대응 조치를 했다며 도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렸습니다. 우리 군은 예고된 사격 훈련이었고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어겼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고한 대적관과 헌법 수호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비례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북한은 군사 행동의 책임을 한미에 돌렸습니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남측군이 전방에서 10여 시간 동안 포사격을 해 강력한 대응 군사 행동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반박했습니다. 그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철원 지역 훈련장에서 미군의 연습탄 사격 훈련이 있었지만 사전에 계획된 훈련으로 표적도 남쪽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측 훈련은 9.19 군사 합의를 지킨 데 반해 북한은 이를 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참은 강력한 대북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도 9.19 군사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전통문 발송 8시간 만에 포사격을 재개하며 재차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19 합의가 파기될지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심리 공세를 우려하며 대적관과 헌법 수호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런 헌법 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북한 도발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강력 교탄하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군사 도발에 맞서서 정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선 것은 5년 만의 일인데 정부는 북한이 위협의 수위를 높이면 제재 범위를 더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추가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먼저 제재 대상 K는 북한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 또 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연봉무역 총회사 소속 인사입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활동하며 군수물자나 자금 조달에 관여했습니다. 기관 16곳은 대량 살상무기 연구 개발기관, 또 선박, 광물, 원유를 밀수한 기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재 대상과의 외환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이번이 6번째로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에 단행됐습니다. 당초 독자 제재 추가 지정은 7차 핵실험 이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최근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제재 시점이 앞당겨진 거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각국은 대북 독자 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선을 넘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을 설득하든지 해서 더 강력한 제재가 추진되는데 한국이 큰 역할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남북 간 상거래가 완전히 끊긴 데다 이번에 추가된 명단은 이미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또 호주 등 주요국이 독자 제재 대상자를 교차 중첩 지정하면 유엔 제재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사이버와 해운 분야 제재 확대, 또 수출 통제품 확대 등 제재 영역을 넓히며 외교적 압박도 강화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국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트러스 총리가 결국 감세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영국 정치권과 금융시장으로부터 동시에 신뢰를 잃은 트러스 총리는 정치적 동반자였던 콰탱 재무장관을 경질했습니다. 재무장관 임명 38일 만입니다. 파리에서 유현중 특파원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던 트러스 정부. 그러나 정책이 발표되자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영국 연기금들이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영국 중앙은행이 시작한 긴급 채권 매입이 종료되는 날, 트러스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감세안의 핵심 중 하나였던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내년에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 인하를 철회한 데 이어 법인세를 19%로 묶어놓겠다던 발표도 걷어들인 겁니다. 사실상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I have acted decisively today because my priority is ensuring our country's economic stability. As Prime Minister, I will always act in the national interest. 트러스 총리는 취임 이후 야심차게 내놨던 첫 번째 정책으로 금융시장은 물론 보수당 내부에서도 큰 신뢰를 잃었습니다. 결국 정치적 동반자이자 감세안을 함께 설계한 콰탱 재무장관을 임명 38일 만에 경질했습니다. 콰탱 장관은 영국 역사상 두 번째로 단명한 장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당내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반대파였던 제레미 헌트 의원을 새 재무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이 일단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Now what this Prime Minister has to do is to make sure that actually she needs to know when to back down, when to change, when to adjust. 철의 여인 대처 전 총리를 표방했지만 시작부터 큰 좌절을 맛본 트러스 총리. 영국 정치권과 언론은 이제 그가 제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미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은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G20 재무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세계 각국 장관들이 전망한 내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년에 금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역시 한국 경제 상황도 금년보다 내년이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각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구체적 공조가 필요하고 물가 안정의 중요성과 물가 상승에 취약한 국가와 부문에 대한 세심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환율에 열세를 쥐고 있는 미국은 물가 잡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분간 강력한 금리 인상 등의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The Federal Reserve is obviously very committed to doing what it takes to bring inflation down. The Fed will leave it up to the Fed to take the primary role. 4월과 7월에 이어 이번에도 G20 재무장관 회의는 공동 성명을 내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견이 원인이었는데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도 글로벌 공조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거란 어두운 전망이 가시화된 모양새입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제 개편과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제 개편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개혁 등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더 일관성 있게. 또 최근 고조되고 있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에 대해선 아직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13.1도로 선선한데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으로 돌아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날이 급격하게 추워집니다.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지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안팎까지 좁혀져 있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점차 걷히겠고 오늘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대기는 차츰 건조해지고 있어서 산을 찾으시는 분들은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강릉이 13.8도, 제주는 19.1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전 23도, 부산 24도, 광주 2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기온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옷차림은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보도 자료 형태로 발표했는데요. 고 이대준 씨가 북한 측에 발견되기 전에 중국 어선과 먼저 접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가 착용한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것을 유력한 근거로 제시했는데 국방부와 해경이 이를 알면서도 분석에서 제외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구명조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초기 군과 해경이 제시한 월북 추정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스스로 구명조끼를 입고 헤엄쳐서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거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 구명동일에 착용하고 부력제 의제한 채 북한 그 민간 선박에 발견된 부분이 가장 크다 봅니다. 그런데 이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다는 내용을 당시 국방부가 확인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이 씨가 근무한 어업지도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국내에선 판매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이 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져 있던 정황, 어떤 선박에 옮겨 탔던 정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군 당국에 의해 확인된 배는 중국 어선뿐이라고도 했습니다. 북한 선박에 발견되기 전 중국 어선에 발견됐을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과거 국방부 발표와는 배치됩니다. 부업선이 거기서 질의응답을 했다는 거죠? 예, 최초의 그 배가 발견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검문이나 이렇게 탐문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감사원은 이런 정황들을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알고도 분석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특히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은 한자가 쓰인 구명조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보도자료에 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불러 월북이 아니란 정황을 은폐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감사원이 새롭게 밝힌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결과의 절차적, 내용적 측면에서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수사를 요청한 당사자들의 소명은 정작 듣지도 못한 데다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피하려고 정식 고발이 아닌 수사 요청을 했다는 논란입니다. 한승현 기자가 짚어보았습니다. 감사원이 낸 18쪽짜리 보도자료에는 시간대별로 정부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세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월북 추정 발표가 왜 왜곡이고 은폐라고 보는지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제시했습니다. 검찰에 공소장에 버금간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이에 필수적인 당사자 조사 내용은 빠졌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이른바 월북몰이의 책임을 물어 수사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소명은 듣지 못한 겁니다. 월북본부 발표를 보고 감사를 본인 스스로 결심을 해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거 못 참습니다. 제 스타일이 원래 조금 빨리 하는 편입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는 감사원 내부에서도 편법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 규칙은 고발할 때 감사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는 의결 없이도 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냐는 질문에 감사원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이미 퇴임해 민간인이 됐다며 군 첩보와 해경 조사 기록 등 증거에 대한 접근조차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국정원이 106건의 첩보 자료를 삭제했다는 발표 내용을 두고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삭제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설사 삭제를 하더라도 생산부서인 국방부에 남는다. 감사원은 자료 삭제가 위법 사항인 공용 전자기록 손상이 되는지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판례를 참고했다면서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에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당사자격인 민주당은 정치감사, 하명감사라며 국정조사 추진과 감사원장 추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국가기관 고위층이 주도한 치밀한 월북 조작이 드러났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송낙규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독립성을 내팽개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대통령실로부터 특정 사안 감사를 의뢰받고 감사위 반대에도 발표를 강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내려진 결론에 짜맞추려고 감사원 스스로가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심만 더 커질 뿐입니다. 파렴치한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첩보를 분석하는 시간을 어떻게 은폐로 규정할 수 있냐,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의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감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로 월북 조작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 등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정치 공세 대신 수사에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유족과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에 대해선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서해 피격 사건을 둘러싼 거센 파열음이 곳곳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승무원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정황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또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이스타항공 측에 자격이 되지 않는 승무원과 조종사 등 지원자 100여 명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주택가에서 현지 시각 13일 오후에 발생해 5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은 15살 소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경찰은 어제 오후 롤리 헤딩햄의 주택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총기 사건으로 5명이 숨졌으며 사망자 가운데는 경찰관도 1명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3시간 만에 15살 소년을 붙잡았고 이 소년은 현재 중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에 미국에서 너무 많은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다며 제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그룹 BTS 무료 공연이 오늘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립니다.
BTS를 상징하는 색인 보라색으로 물든 부산에는 전 세계 팬들이 속속 부산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 그룹 BTS의 공연이 열리는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입니다. 경기장 안쪽에는 오늘 공연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주변에는 미리 경기장을 찾은 전 세계 팬들로 북적입니다. Totalmente emocionada, es un sueño hecho realidad. Yo creo que es lo más bello que me ha pasado en la vida, después de mis hijos. BTS를 상징하는 색인 보라색으로 온몸을 휘감은 팬도 보입니다. I'm really excited to come, and that was the reason why I came. Yes, because of 방탄소년단.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BTS의 오늘 무료 공연은 전 세계 팬 5만 2천여 명이 관람할 예정입니다. 관객들은 이곳 보조 경기장에서 표를 받고 본인 확인을 한 뒤 본 공연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BTS와 엑스포를 홍보하는 깃발 수천 개간에 걸린 부산항과 해운대 해수욕장에도 1만 2천여 명이 모여 대형 화면으로 공연을 함께합니다. 작은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또 부산에서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보는 것도 더 의미가 있고 아이들 모습도 더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광안대교 등 주요 다리마다 그리고 경기장 주변에는 엑스포 유치의 염원을 담아 보랏빛 조명을 밝혔습니다. 부산을 찾는 팬과 관광객을 위해 KTX와 SRT가 증편 운행되고 인천과 김해공항을 오가는 환승 내항기와 부산과 일본 간 항공기가 추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소방당국 등은 1,600여 명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요트를 타고 우리 해역에 진입한 러시아인 20여 명에 대해 당국이 입국을 불허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도 미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KBS가 관련 보고서를 입수해봤더니 징집 회피 목적이 의심된다라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사이 러시아 요트 한 척이 국내에 새로 입항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경북 포항신항에 접안한 17톤급 요트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러시아 남성 9명과 여성 1명은 입국이 불허됐고 열흘 넘게 발이 묶였다가 지난 11일에서야 동해로 나갔습니다. 이튿날 오후 이들이 NLL 북방 한계선을 넘은 걸 우리 해군 초계기가 확인했지만 이후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국이 불허됐던 러시아인은 이달 들어서만 21명. 당국은 이들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도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불허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해경의 상황 보고서. 출입국 사무소가 승선원 전원에 대해 징집 회피 목적 등을 의심해 입국 불허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외국적 요트 입국 거부 관련 동향 감시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도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러시아 요트 한 척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해경의 또 다른 상황 보고서. 지난 9일 42톤급 러시아 요트가 남해 쪽으로 진입했는데 배에 타고 있던 러시아 남성 4명은 내년 4월까지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방문 이력이 있고 연령대가 40, 50대인 점이 고려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당분간은 있을 거로서 한 6개월 정도 수리를 한다 그러는데 수리를 하게 되면 또 상가도 배를 올려야 되거든요. 육상으로. 외교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들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법무부나 해수부 관계기관 같이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해서 그 문제 없도록. 한편 국내 한 인권단체는 러시아인들이 부분 동원령을 피해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중국의 올해 최대 정치 행사이자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결정될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을 직접 비난하고 퇴출시키자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베이징에 내걸렸다 철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유명 대학들이 몰려있는 베이징 도심의 한 고가도로입니다.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도로 난간에는 현수막 2장이 내걸렸습니다. 오른쪽에는 수업을 거부하고 파업한다. 독재자와 국가의 도적인 시진핑을 파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왼쪽엔 영수 말고 선거권을, 봉쇄 말고 자유, 문화혁명 말고 개혁을 요구한다는 6개 구호가 적혔습니다. 시위나 집회, 정치적 의사표시가 자유롭지 않은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 퇴출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초유에 이릅니다. 특히 영수 말고 선거권이란 구호는 이번 당대회에서 인민영수 칭호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 주석을 정면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桥上是有个自焚的吗？拉横幅了，我靠！这他妈的20大添堵啊！我去，这他妈，这可是有问题了。 경찰과 소방관들이 긴급히 출동해 불을 끄고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또 남자 한 명을 용의자로 추정하고 체포했습니다. 곧바로 현장을 통제하고 SNS를 차단했지만 동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처음 정권을 잡은 2012년 18차 당대회를 전후해서는 티베트인 수천여 명이 독립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분신했습니다. Now Xi Jinping coming President Xi Jinping, I think there's no other alternative except some political change, some political reform. 최고 지도부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 시진핑 주석과 정부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가 몰리는 가을 이사철에도 매물은 쌓이고 가격은 내려가는 모양새입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학교 배정을 앞둔 가을이면 전셋집 구한다는 문의가 끊이지 않았는데 올해는 전셋값이 내려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6억 5천 했는데 6억 갔다가 5억 5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간 거예요. 서울 마포구의 대단지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 매물 가격은 1년 만에 3억 원 이상 하락해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사라졌으면 하죠. 많이 못 올리고. 올리는 거는 뭐 생각도 못 하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최고 6%에 근접하면서 빚을 내야 하는 세입자들이 차라리 월세를 찾고 있어서입니다. 이러다 보니 서울의 전세 매물은 한 달 사이 20% 넘게 늘었고 하락폭을 키우던 전세값은 이번 주엔 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세를 구할 때 대부분 대출을 받기 때문에 금리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함께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이 오를 대로 오른 전세값을 마련하지 못해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젠 반대 상황이 된 겁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여력이 없을 경우 세입자가 이사가고 싶을 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쌍방울그룹의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달러 밀반출 정황을 파악하고 쌍방울그룹 및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어제 쌍방울그룹 전 간부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쌍방울그룹에서 수십억 원대의 달러가 중국으로 밀반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금이 북한으로 건너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민간 대북교류단체로 쌍방울그룹의 후원을 받아 대북 사업을 진행해온 아태협 회장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완연한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단풍 절정 시기도 다가오고 있어서 이번 주말 가을 나들이 떠나는 분들도 많으실 듯한데요. 그래도 연휴가 있었던 지난 주말보다는 이동이 많이 어렵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혼잡 수준이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에는 안개도 자주 발생하죠. 지금도 이렇게 짙은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져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전방주시 잘하면서 통과하셔야겠습니다.
광주 원주선 원주 쪽으로는 초월 부근에서 짧게 주춤하는데 역시나 안개 구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화도 부근에서 3km 구간 밀립니다. 영동선 강릉 쪽으로도 용인 일대 8km 정체가 조금 전부터 시작됐는데 그래도 여기 정체를 지난 이후로 강원권에서는 이동하기 괜찮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순산터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전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4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급격하게 바뀝니다. 북쪽에서 강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 내륙 지역, 전남과 경남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안개는 걷히겠고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강릉 13.8도, 대전 13.3도, 부산은 17.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대구 24도, 대전은 23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은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후에 또다시 약 400발의 포병 사격을 했습니다. 군은 9.19 군사합의에 설정된 해상 완충구역 내에 낙탄돼 합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에 이어 오후에도 동해와 서해상으로 또다시 대규모 포병 사격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5시쯤부터 1시간 반 동안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포병 사격 90여 발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5시 20분쯤부터 7시까지는 황해도 남부 해안에 위치한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9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습니다. 또 황해남도 장산고 서쪽 일대에서도 210여 발의 포병 사격이 관측됐습니다. 모두 약 400발의 대규모 포사격입니다. 포탄이 떨어진 지점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활동을 금지하기로 정한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번 포사격으로 인해 우리 영해에서 관측된 낙탄은 없다고 군 당국은 평가했습니다. 포사격을 포착한 우리 군은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통신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이러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20여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최근에는 전투기 비행과 포사격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군사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유명인들이 해외에서 마약류를 몰래 들여오거나 투약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고 또 청소년 마약 사범까지 10년 새 11배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심해지는 마약 범죄를 잡기 위해서 검찰이 특별 수사팀을 꾸려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열대 과일 아보카도 속에서 발견된 코카인 200kg, 무려 2천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1kg짜리 이 작은 필로폰 뭉치도 3만 명이 투약 가능한 물량입니다. 대범하게도 항구와 공항으로 들어오려던 것들이었습니다. 검찰이 이런 관문부터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이유입니다. 항만과 공항 단계에서 장벽을 충분히 쌓는다고 하면 저희가 몇 년 안에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따라서 검찰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서울, 광주, 그리고 항구도시 인천과 부산의 검찰청에 꾸렸습니다. 수사팀마다 전담검사와 수사관을 10명에서 15명까지 투입합니다. 국정원 등 유관기관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밀수에 대한 수사는 관세청이 돕고 의료용 마약의 유통 단속은 식약처와 보건소가 공조합니다. 방통위까지 합세해서 급증하는 다크웹 등의 온라인 유통을 추적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 유통, 투약, 소지사범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인계함으로써 광역
개별 지역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정부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는 구상입니다. 국제연합이 인정하는 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 사범 20명 이하, 5천만 명이 넘는 우리 인구를 감안하면 1만 명 이하여야 하는데 지난 1월부터 7월 사이 이미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를 꺾지 못하면 올 연말엔 마약 사범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모레 출소합니다. 출소한 뒤에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서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야간 통행은 금지되지만 낮 시간대에는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입니다. 15년 만에 출소하는 김근식은 마땅한 거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이곳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입주를 알선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시설로 김근식의 고향이나 연고지와는 무관합니다. 주거지 없는 출소자들이 직업훈련 등을 하며 최대 2년까지 지내는 곳인데 거기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아동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반경 1km 안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한 곳, 고등학교는 4곳이나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가정집이랑 어린이들 있는 곳이랑 너무 가까운 데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저녁시간에 학교 들어오기가 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 마주칠까봐 좀 걱정. 김근식은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외출이 제한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자유롭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는 이에 대한 걱정글이 하루 종일 올라왔고 지자체엔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항의 전화가 많이 오시죠. 시민들이 주로 이제 항의성 민원이 많이 오시는데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결정 철회를 요구했고 지역구 의원, 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모든 제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막겠다라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한동훈 법무장관과 통화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자체, 경찰과 협력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지난 6월 한 30대 남성 군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부대는 수사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의 한 육군부대에서 군무원으로 일해온 38살 양모 씨. 지난 6월 만삭 아내를 두고 전남 광양 앞바다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양 씨가 업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새로 맡겨진 업무와 예정된 인사 이동으로 앞으로 맡게 될 업무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다른 부대에서 자료를 넘겨줬는데 틀린 부분까지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상사와 갈등이 있었고 코로나19로 그 앙금이 더 커졌다는 게 유족 주장입니다. 확진으로 자택격리 중에도 업무가 부과됐고 격리 해제 뒤에는 과중한 업무 배분에 오래 쉰 주제에 일도 느리다는 동료들의 비난이 뒤따랐다는 겁니다. 딱 하루 만에 저한테 살려달라고 했었어요. 군대 안에서 보내는 메시지에 계속 하나의 일처리도 끝나기 전에. 우울증에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은 양 씨는 지난 4월 육아휴직을 냈으나 상사로부터 휴직 기간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거부당하고 연락까지 차단당했다는 게 유족들 주장입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수사가 편파적이고 부실하다는 유족의 주장에 수사 관할을 변경했고 코로나19 감염 중에 내려진 업무 지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대는 과중한 업무 배분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선 현재 상급 부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문화재청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경남 하천 해인사 목조불상들과 함께 나온 유물을 국보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해인사가 국보 지정을 추진한 지 17년 만입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가야산 자락의 천년 고찰, 해인사의 대비로전, 불단 위 목조 불상 옆으로 크기와 표현 양식이 비슷한 쌍둥이 불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9세기 후반 신라 헌강왕 때 만들어져 현존하는 국내 불상 중 가장 오래된 해인사 법보전과 대적광전에 각각 모셔졌던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입니다. 석굴암 불상을 연상시키는 안정된 구도와 사실적인 조형성으로 완성도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보물로 지정됐던 쌍둥이 목조 불상의 국보 지정을 확정했습니다. 법보전에 있는 부처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대적광전에 있는 부처님도 그럼 다른 부처님이 한 부처님이 있다. 똑같은 모습의 부처님을 보니까 크기도 똑같고 이렇게 해서 국보 지위를 얻기까지는 17년이 걸렸습니다. 지난 2005년 불상 안쪽에 적힌 883년이라는 먹글씨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불상의 재질이 생생하고 신라시대 유물이 없다는 학계의 의견에 따라 2012년 보물로 지정되는 데 그쳤습니다. 해인사에 거듭된 지정 신청에 방사성 연대 측정이 진행됐고 목재 연대가 9세기 전후로 확인된 겁니다. 유물을 넣는 후령통과 해인사 중수 원문 등 복장 유물 150여 점도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복장 절차에 따라 넣은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사례라는 점에서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대장경판과 건칠 희랑대사 좌상에 이어 목조 불상까지 국보로 지정되면서 해인사는 불보와 법보, 승보를 보유한 3보 사찰이 됐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코레일이 지난해부터 마일리지 적립 방식을 표 구매자가 아닌 탑승객 위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마일리지를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홍보도 부족해서 시행 후 9달 동안 115억 원어치의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표를 살 때나 기차역에서 물건을 살 때 KTX 마일리지는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KTX를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5%면은 활용하기 좋은 정도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 같아요. 표값의 5% 정도가 표를 산 사람에게 적립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턴 구매자 아닌 탑승자들이 나눠 갖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가령 서울에서 부산까지 4명이 여행할 경우 마일리지는 12,000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표값을 낸 예약자에게 돌아갔는데 이제는 탑승자 모두가 3,000원씩 가져간다는 겁니다. 코레일 측은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는 거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코레일 앱에서 동행자 적립을 클릭하고 이름과 회원번호 등을 넣는데 예약했던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입력하는 겁니다. 이어서 탑승자 본인 표에 승차권 번호까지 넣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적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뭔가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겐 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시행 9달이 지나도록 이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 채 1%가 안 되고 그렇게 미적립된 금액은 115억 원대에 이릅니다. 코레일이 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립 안 된 동행자 마일리지는 1년이 지나면 아예 사라집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자, 이렇게 개편인지 개악인지 모를 KTX의 마일리지 제도 변경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코레일 마음대로 해왔습니다. 항공사의 경우는 정부가 제동을 걸기도 하고 소비자나 시민단체들도 여차하면 소송으로 대응해왔는데요. 그에 비해서 KTX는 마일리지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아왔던 겁니다.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정부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황현규 기자입니다. 2019년 국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좌석과 노선에 따라 적립률을 다르게 측정하자 소비자들이 반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째 까다로운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마일리지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긴 하지만 확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이렇게 공정위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 항공사 마일리지가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무효화합니다. KTX 마일리지 역시 약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지금까지 마일리지 약관과 관련해 한 번도 공정위 심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코레일은 마일리지 제도를 변경할 때 불과 일주일 전부터 홈페이지에만 슬쩍 공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경 사실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당연히 문제 제기도 심사 청구도 없었던 겁니다. 공정위 측에서도 별도의 심사 청구가 없어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립하는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 부분들은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귀찮아서 마일리지를 날리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문제 삼을 수가 있고. 공정위는 이제라도 KTX 마일리지 심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도 마일리지 제도가 약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허인규입니다. 스포츠 브리핑입니다. 국민 타자 이승엽 선수가 삼성이 아닌 두산의 지휘봉을 잡고 그라운드로 돌아옵니다. 신인 감독으로는 역대 최고 대우인데요. 코치 등 지도자 경험이 없는 단점을 딛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 통산 홈런 1위,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 보유자. 프로야구가 낳은 최고 스타 이승엽이 두산의 사령탑으로 5년 만에 그라운드에 복귀합니다. 계약 기간은 3년, 역대 신인 감독 최고 대우인 총액 18억 원의 조건입니다. 두산 베이스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깜짝 선임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고요.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화려한 경력으로 코치를 거치지 않고 사령탑으로 선임된 이승엽 감독은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에 영광을 뒤로하고 9위로 추락한 두산을 위한 숙제로 부직력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약간 세밀한 야구를 하고 싶기 때문에 두산이 원래 강점으로 가져왔던 그런 끈끈한 야구를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이승엽은 과거 절친 홍성원과의 기념 촬영 때 두산 유니폼을 입는 등 평소 두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WBC와 베이징 올림픽에서 연출했던 극적인 장면도 지도자로 재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야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코치 경력이 없는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 선배인 김한수 전 삼성 감독이 수석 코치로 등용됐고 일본 출신 고토 타격 코치도 이승엽을 보좌합니다. 오는 18일 공식 취임할 이승엽 감독. 국민 타자의 야구 인생 2막이 잠실에서 시작됩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프로농구가 오늘 개막하는데요. 최근 가입비 미납 사태로 리그 출전이 불투명했던 신생팀 캐롯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 속에 리그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무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역사적인 첫 경기를 앞두고 캐롯 선수단이 마지막 훈련에 한창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입비 1차분 미납 사태가 해결된 만큼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김승기 감독은 선수들을 다독이며 개막전부터 멋진 승부를 다짐했습니다. 저야 뭐 좀 여유가 있었지만 뭐 선수들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뭐 선수들 모아놓고 회식도 하고 또 고기 파티도 하고 해서 다 잘 뭐 마무리됐고요. 이래성과 이승현이 빠진 캐롯은 국가대표 슈터 전생원과 2년차 가드 이정현을 중심으로 팀 전력을 개편했습니다. 우승 전력은 아니지만 봄농구를 목표로 유쾌한 반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을 만들어야 또 재미가 있고 또 전문가분들의 평가를 저희가 좀 깨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캐롯 점퍼스가 되겠습니다. 플레이오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롯은 오늘 DB와의 홈 개막전에서 역사적인 첫 승에 도전합니다. 고양 캐롯 점퍼스! 10개 구단 중 무려 사령탑 절반이 바뀐 올 시즌 프로농구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SK와 컵대회 우승팀 KT가 우승 후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조동현, 조성현, 쌍둥이 감독 대결 등 풍성한 볼거리로 6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이번엔 공간의 기록, 한국현대건축유산을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지역성을 현대건축으로 재해석해낸 걸작, 이타미 준 건축가의 포도호텔을 만나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잠깐 내가 이 대지를 빌려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경에 거스리지 않는, 마치 옛날부터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 같은
이타미준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장 잘 녹여낸 대표적인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딸이지만 건축가로서 이타미준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건축가입니다. 포도호텔은 지역적인 환경을 작품에 잘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지역 콘텍스트, 부리, 마음. 땅에 대한 어떤 고민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제 녹아 있는 거죠. 僕は今は山の稜線一つ見ても民家の屋根の線を見てもそういう捉え方を実はしてるんですね。 제주의 오래된 민가의 형태라든지 그 제주의 오름이 갖고 있는 형태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만든 게 포도 호텔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태풍,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민가의 형태를 보면 바람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지붕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포도 호텔의 지붕이 그런 어떤 제주 전통 민가의 물매를 닮아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조용해집니다. 그 공간이 주는 그 어떤 깊이 고요가 딱 다가오면서 쉼을 줘요. 객실 하나하나의 배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객실과 객실 사이의 틈창을 통해서 외부에 보여지는 환경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그 지역에서 나는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재료와 재료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아주 섬세한 디테일로 엮어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통 건축이 갖고 있는 그 방식과 한국 정통 건축이 갖고 있는 그 창호 방식의 차이를 같이 그 조합을 해놓은 형태인 거죠. 이타미준 선생님은 한국과 일본의 사이에 끼어있는 어찌 보면 경계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한국인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라셨고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본인은 투쟁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본인의 삶은 투쟁이었다. 한국 국적을 돌아가실 때까지 놓지 않으셨잖아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많으셨고 방주교회를 설계할 쯤이셨던 것 같아요. 아, 이화여 건축이 너무 재밌다. 지금은 무엇을 해도 이타미준만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그래서 건축이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많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본인만의 건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 마음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존재를 하고 있어요. 어디 가더라도 잊을 수 없이. 중부 내륙과 호남 서해안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안개도 점차 걷힐 텐데요. 오늘 한낮에는 서울 기온 24도까지 오르면서 공기가 부드럽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북쪽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고요. 오늘 종일 공기가 맑겠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강릉 23도, 대구 24도, 광주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후에 동해와 서해에 약 400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을 규탄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고 5년 만에 대북 추가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모든 도발과 위협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수의 유엔 안보리 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화와 외교가 열려있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영국 트러스 총리가 감세 정책을 결국 철회해야 했습니다. 재무부 장관도 임명 38일 만에 전격 경질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가 북한에 피살되기 전 중국 선박과 접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를 요청한 감사 결과 등의 편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광장 2부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후에 또다시 약 400발의 포병 사격을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설정된 해상 완충구역 내에 낙탄돼 합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에 이어 오후에도 동해와 서해상으로 또다시 대규모 포병 사격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5시쯤부터 1시간 반 동안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포병 사격 90여 발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5시 20분쯤부터 7시까지는 황해도 남부 해안에 위치한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9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습니다. 또 황해남도 장산고 서쪽 일대에서도 210여 발의 포병 사격이 관측됐습니다. 모두 약 400발의 대규모 포사격입니다. 포탄이 떨어진 지점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활동을 금지하기로 정한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번 포사격으로 인해 우리 영해에서 관측된 낙탄은 없다고 군 당국은 평가했습니다. 포사격을 포착한 우리 군은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통신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이러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20여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최근에는 전투기 비행과 포사격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군사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모든 도발과 위협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화에 나서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연이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We are aware of those reports and we call on the DPRK to cease all these provocations and these threatening actions. 미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적인 행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수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최근 도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대화와 외교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은 철통 같다고 재확인했습니다. Both through communications and direct engagements from senior officials within this building, but also across the administration, but also through joint military exercises that my colleagues at the Pentagon, I'm sure, can speak. 최근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규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두 나라를 빼고는 모두 대북 결의에 동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부대변인 명의로 북한의 군용기 위협 비행은 명백한 도발이라고 비판하며 안보 불안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에 미국은 위협적인 행동을 중단하라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대한 대규모 포병 사격은 남측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오늘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어제의 대응 사격은 적들의 고의적인 도발 책동에 명백한 경고를 보내자는 목적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총참모부는 이어서 앞으로도 적들의 도발 책동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며 우리 군을 향해 무모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가장 가슴을 졸이는 분들은 아마 접경지의 주민 여러분들일 겁니다. 북측의 갑작스러운 포격에 서해 최북단 연평도 주민들도 KBS에 여러 가지 제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민들은 1시간가량 창문이 흔들릴 만큼 큰 포성이 이어졌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부터 시작된 북한의 포병 사격. 그 굉음을 서해 최북단 연평도 주민들도 생생히 들었습니다. 포성 소리는 1시간가량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지금 포사적 훈련을 되게 심하게 해요. 지금 엄청 지금 1시간째 막 천국 소리처럼 포사적 훈련 많이 해갖고. 그 소리, 위력은 창문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같은 소리가 심했어요. 예, 창문이 흔들릴 정도였으니까. 섬광이나 사격 모습 등이 직접 보이진 않았지만 원래 이 지역에서의 포사격 훈련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던 주민들은 당혹해했습니다. 그 남북 합의 때문에 포사적 훈련 같은 거 못하게 됐잖아요. 저 군인들 다 복귀했어요. 12년 전 북한의 포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연평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주민들은 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냥 우리 뒤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꽂겠다면서도 너무 불안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나 보다 막 그랬어요. 연평 면사무소 측은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놀라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해달라는 방송을 2차례 내보냈습니다. 해경도 상황을 전파받아 어제 오후 연평도와 인근 백령도, 대청도 인근 해상 등에서 조업하던 어선 130여 척을 대피시켰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한데 북한은 남측이 먼저 전선에서 포사격을 해 대응 조치를 했다며 도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렸습니다. 우리 군은 예고된 사격 훈련이었고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어겼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고한 대적관과 헌법 수호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비례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북한은 군사 행동의 책임을 한미에 돌렸습니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남측군이 전방에서 10여 시간 동안 포사격을 해 강력한 대응 군사 행동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반박했습니다. 그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철원 지역 훈련장에서 미군의 연습탄 사격 훈련이 있었지만 사전에 계획된 훈련으로 표적도 남쪽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측 훈련은 9.19 군사 합의를 지킨 데 반해 북한은 이를 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참은 강력한 대북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도 9.19 군사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전통문 발송 8시간 만에 포사격을 재개하며 재차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19 합의가 파기될지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심리 공세를 우려하며 대적관과 헌법 수호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런 헌법 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북한 도발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강력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군사 도발에 맞서서 정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선 것은 5년 만인데 정부는 북한이 위협의 수위를 높이면 제재 범위를 더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추가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먼저 제재 대상 개인은 북한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 또 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연봉무역 총회사 소속 인사입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활동하며 군수물자나 자금 조달에 관여했습니다.
기관 16곳은 대량 살상무기 연구 개발 기관, 또 선박, 광물, 원유를 밀수한 기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재 대상과의 외환 금융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이번이 6번째로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에 단행됐습니다. 당초 독자 제재 추가 지정은 7차 핵실험 이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최근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제재 시점이 앞당겨진 거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각국은 대북 독자 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선을 넘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을 설득하든지 해서 더 강력한 제재가 추진되는데 한국이 큰 역할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남북 간 상거래가 완전히 끊긴 데다 이번에 추가된 명단은 이미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또 호주 등 주요국이 독자 제재 대상자를 교차 중첩 지정하면 유엔 제재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사이버와 해운 분야 제재 확대, 또 수출 통제품 확대 등 제재 영역을 넓히며 외교적 압박도 강화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달러 밀반출 정황을 파악하고 쌍방울 그룹 및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어제 쌍방울 그룹 전 간부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쌍방울 그룹에서 수십억 원대의 달러가 중국으로 밀반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금이 북한으로 건너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민간 대북교류단체로 쌍방울 그룹의 후원을 받아 대북 사업을 진행해왔던 아태협 회장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영국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트러스 총리가 결국 감세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영국 정치권과 금융시장으로부터 동시에 신뢰를 잃은 트러스 총리는 정치적 동반자였던 콰탱 재무장관을 경질했습니다. 재무장관 임명 38일 만입니다. 파리에서 유한중 특파원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던 트러스 정부. 그러나 정책이 발표되자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영국 연기금들이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영국 중앙은행이 시작한 긴급 채권 매입이 종료되는 날, 트러스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감세안의 핵심 중 하나였던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내년에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 인하를 철회한 데 이어 법인세를 19%로 묶어놓겠다던 발표도 거둬들인 겁니다. 사실상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I have acted decisively today because my priority is ensuring our country's economic stability. As Prime Minister, I will always act in the national interest. 트러스 총리는 취임 이후 야심차게 내놨던 첫 번째 정책으로 금융시장은 물론 보수당 내부에서도 큰 신뢰를 잃었습니다. 결국 정치적 동반자이자 감세안을 함께 설계한 콰탱 재무장관을 임명 38일 만에 경질했습니다. 콰탱 장관은 영국 역사상 두 번째로 단명한 장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당내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반대파였던 제레미 헌트 의원을 새 재무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이 일단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Now what this Prime Minister has to do is to make sure that actually she needs to know when to back down, when to change, when to adjust. 철의 여인 대처 전 총리를 표방했지만 시작부터 큰 좌절을 맛본 트러스 총리. 영국 정치권과 언론은 이제 그가 제2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미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은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G20 재무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세계 각국 장관들이 전망한 내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년에 금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역시
한국 경제 상황도 금년보다 내년이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각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구체적 공조가 필요하고 물가 안정의 중요성과 물가 상승에 취약한 국가와 부문에 대한 세심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환율의 열세를 쥐고 있는 미국은 물가 잡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분간 강력한 금리 인상 등의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The Federal Reserve is obviously very committed to doing what it takes to bring inflation down. The Fed will leave it up to the Fed to take the primary role. 4월과 7월에 이어 이번에도 G20 재무장관 회의는 공동 성명을 내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견이 원인이었는데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도 글로벌 공조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거란 어두운 전망이 가시화된 모양새입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제 개편과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제 개편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개혁 등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더 일관성 있게. 또 최근 고조되고 있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에 대해선 아직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주택가에서 현지 시각 13일 오후 발생해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은 15살 소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경찰은 어제 오후 롤리 헤딩햄의 주택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총기 사건으로 5명이 숨졌으며 사망자 중에는 경찰관도 1명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3시간 만에 15살 소년을 붙잡았고 이 소년은 현재 중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미국에서 너무 많은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다며 제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보도 자료 형태로 발표했죠. 고 이대준 씨가 북한 측에 발견되기 전 중국 어선과 먼저 접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이 씨가 착용한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것을 유력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국방부와 해경은 이를 알면서도 분석에서 제외했다고 감사원이 판단했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구명조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초기 군과 해경이 제시한 월북 추정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스스로 구명조끼를 입고 헤엄쳐서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거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부력제 의지한 채 북한 그 민간 선박에 발견된 부분이 가장 크다 봅니다. 그런데 이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다는 내용을 당시 국방부가 확인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이 씨가 근무한 어업지도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국내에선 판매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이 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져 있던 정황, 어떤 선박에 옮겨 탔던 정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군 당국에 의해 확인된 배는 중국 어선뿐이라고도 했습니다. 북한 선박에 발견되기 전 중국 어선에 발견됐을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과거 국방부 발표와는 배치됩니다. 부업선이 거기서 질의응답을 했다는 거죠? 예, 최초에 그 배가 발견했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검문이나 이렇게 탐문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감사원은 이런 정황들을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알고도 분석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특히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은 한자가 쓰인 구명조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보도자료에 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불러 월북이 아니란 정황을 은폐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렇게 감사원이 새롭게 밝힌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결과의 절차적, 내용적 측면에서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수사를 요청한 당사자들의 소명은 정작 듣지도 못한 데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피하려고 정식 고발이 아닌 수사 요청을 했다는 논란입니다. 한승현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낸 18쪽짜리 보도자료에는 시간대별로 정부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세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월북 추정 발표가 왜 왜곡이고 은폐라고 보는지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제시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버금간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이에 필수적인 당사자 조사 내용은 빠졌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이른바 월북몰이의 책임을 물어 수사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소명은 듣지 못한 겁니다. 월북본부 발표를 보고 감사를 본인 스스로 결심을 해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거 못 참습니다. 제 스타일이 원래 조금 빨리 하는 편입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는 감사원 내부에서도 편법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 규칙은 고발할 때 감사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는 의결 없이도 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냐는 질문에 감사원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이미 퇴임해 민간인이 됐다며 군 첩보와 해경 조사 기록 등 증거에 대한 접근조차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국정원이 106건의 첩보 자료를 삭제했다는 발표 내용을 두고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삭제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설사 삭제를 하더라도 생산부서인 국방부에 남는다. 감사원은 자료 삭제가 위법 사항인 공용 전자기록 손상이 되는지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판례를 참고했다면서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에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의 당사자격인 민주당은 정치감사, 하명감사라며 국정조사 추진과 감사원장 추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국가기관 고위층이 주도한 치밀한 월북 조작이 드러났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송낙규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독립성을 내팽개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대통령실로부터 특정 사안 감사를 의뢰받고 감사위 반대에도 발표를 강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내려진 결론에 짜 맞추려고 감사원 스스로가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심만 더 커질 뿐입니다. 파렴치한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첩보를 분석하는 시간을 어떻게 은폐로 규정할 수 있냐,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의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감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로 월북 조작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 등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정치 공세 대신 수사에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유족과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에 대해선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서해 피격 사건을 둘러싼 거센 파열음이 곳곳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승무원 부정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정황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또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이스타항공 측에 자격이 되지 않는 승무원과 조종사 등 지원자 100여 명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그룹 BTS 무료 공연이 오늘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립니다. BTS를 상징하는 색인 보라색으로 물든 부산에는 전 세계 팬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 그룹 BTS의 공연이 열리는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입니다. 경기장 안쪽에는 오늘 공연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주변에는 미리 경기장을 찾은 전 세계 팬들로 북적입니다. Totalmente emocionada, es un sueño hecho realidad. Yo creo que es lo más bello que me ha pasado en la vida, después de mis hijos. BTS를 상징하는 색인 보라색으로 온몸을 휘감은 팬도 보입니다. I'm really excited to come, and that was the reason why I came. Yes, because of 방탄소년단.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BTS의 오늘 무료 공연은 전 세계 팬 5만 2천여 명이 관람할 예정입니다. 관객들은 이곳 보조 경기장에서 표를 받고 본인 확인을 한 뒤 본 공연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BTS와 엑스포를 홍보하는 깃발 수천 개간에 걸린 부산항과 해운대 해수욕장에도 1만 2천여 명이 모여 대형 화면으로 공연을 함께합니다. 작은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또 부산에서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보는 것도 더 의미가 있고 아이들 모습도 더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광안대교 등 주요 다리마다 그리고 경기장 주변에는 엑스포 유치의 염원을 담아 보랏빛 조명을 밝혔습니다. 부산을 찾는 팬과 관광객을 위해 KTX와 SRT가 증편 운행되고 인천과 김해공항을 오가는 환승 내항기와 부산과 일본 간 항공기가 추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소방당국 등은 1,600여 명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요트를 타고 우리 해역에 진입한 러시아인 20여 명에 대해 당국이 입국을 불허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도 미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KBS가 관련 보고서를 입수해봤더니 징집 회피 목적이 의심된다라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사이 러시아 요트 한 척이 국내에 새로 입항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경북 포항신항에 접안한 17톤급 요트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러시아 남성 9명과 여성 1명은 입국이 불허됐고 열흘 넘게 발이 묶였다가 지난 11일에서야 동해로 나갔습니다. 이튿날 오후 이들이 NLL 북방 한계선을 넘은 걸 우리 해군 초계기가 확인했지만 이후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국이 불허됐던 러시아인은 이달 들어서만 21명. 당국은 이들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도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불허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해경의 상황 보고서. 출입국 사무소가 승선원 전원에 대해 징집 회피 목적 등을 의심해 입국 불허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외국적 요트 입국 거부 관련 동향 감시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도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러시아 요트 한 척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해경의 또 다른 상황 보고서. 지난 9일 42톤급 러시아 요트가 남해 쪽으로 진입했는데 배에 타고 있던 러시아 남성 4명은 내년 4월까지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방문 이력이 있고 연령대가 40, 50대인 점이 고려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당분간은 있을 거로서 한 6개월 정도 수리를 한다 그러는데 수리하게 되면 또 상가도 배를 올려야 되거든요, 육상으로. 외교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들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법무부나 해수부 관계기관 같이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해서 그 문제 없도록. 한편 국내 한 인권단체는 러시아인들이 부분 동원령을 피해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중국의 올해 최대 정치 행사이자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결정될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 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을 직접 비난하고 퇴출시키자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베이징에 내걸렸다 철거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중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유명 대학들이 몰려있는 베이징 도심의 한 고가도로입니다.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도로 난간에는 현수막 2장이 내걸렸습니다. 오른쪽에는 수업을 거부하고 파업한다. 독재자와 국가의 도적인 시진핑을 파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왼쪽엔 영수 말고 선거권을, 봉쇄 말고 자유, 문화혁명 말고 개혁을 요구한다는 6개 구호가 적혔습니다. 시위나 집회, 정치적 의사표시가 자유롭지 않은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 퇴출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초유의 일입니다. 특히 영수 말고 선거권이란 구호는 이번 당대회에서 인민영수 칭호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 주석을
정면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桥上是有个自焚的吗？拉横幅了，我操！这他妈的20大添堵啊！我去，这他妈，这可是有问题了。 경찰과 소방관들이 긴급히 출동해 불을 끄고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또 남자 한 명을 용의자로 추정하고 체포했습니다. 곧바로 현장을 통제하고 SNS를 차단했지만 동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처음 정권을 잡은 2012년 18차 당대회를 전후해서는 티베트인 수천여 명이 독립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분신했습니다. Now Xi Jinping coming President Xi Jinping, I think there's no other alternative except some political change, some political reform. 최고 지도부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 시진핑 주석과 정부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가 몰리는 가을 이사철에도 매물은 쌓이고 가격은 내려가는 모양새입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학교 배정을 앞둔 가을이면 전셋집 구한다는 문의가 끊이지 않았는데 올해는 전셋값이 내려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6억 5천 했는데 6억 갔다가 5억 5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간 거예요. 서울 마포구의 대단지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 매물 가격은 1년 만에 3억 원 이상 하락해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사뤄줬으면 하죠. 많이 못 올리고. 올리는 거는 뭐 생각도 못 하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최고 6%에 근접하면서 빚을 내야 하는 세입자들이 차라리 월세를 찾고 있어서입니다. 이러다 보니 서울의 전세 매물은 한 달 사이 20% 넘게 늘었고 하락폭을 키우던 전세값은 이번 주엔 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세를 구할 때 대부분 대출을 받기 때문에 금리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함께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이 오를 대로 오른 전세값을 마련하지 못해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젠 반대 상황이 된 겁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여력이 없을 경우 세입자가 이사가고 싶을 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하늘 대체로 맑아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 12.6도로 다소 서늘한데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으로 돌아 공기가 부드럽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급격하게 날씨가 추워집니다. 북쪽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올 텐데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진 곳이 있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하늘빛은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강릉이 13.5도, 세종 13.1도, 창원은 1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춘천 23도, 광주는 2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테지만 대기는 차츰 건조해지겠습니다. 산을 찾으시는 분들은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미성년자 연쇄성 폭행범 김근식이 모레 출소합니다. 출소한 뒤에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갱생시설에서 지내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야간 통행은 금지되지만 낮 시간대에는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입니다. 15년 만에 출소하는 김근식은 마땅한 거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이곳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입주를 알선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시설로 김근식의 고향이나 연고지와는 무관합니다. 주거지 없는 출소자들이 직업훈련 등을 하며 최대 2년까지 지내는 곳인데 거기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아동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반경 1km 안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한 곳, 고등학교는 4곳이나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가정집이랑 어린이들 있는 곳이랑 너무 가까운 게 한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저녁 시간에 학교 들어오기가 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마주칠까봐 좀 걱정이고. 김근식은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외출이 제한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자유롭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는 이에 대한 걱정글이 하루 종일 올라왔고 지자체엔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항의 전화가 많이 오시죠. 시민들이 주로 이제 항의성 민원이 많이 오시는데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결정 철회를 요구했고 지역구 의원, 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모든 제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막겠다라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한동훈 법무장관과 통화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자체, 경찰과 협력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얼마 전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학생들이 인근 학원에서 풀어본 문제가 그대로 출제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열흘이 지난 오늘 학생들은 재시험을 치러야 했는데요. 교육청도 감사에 나섰습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4일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독서 과목 중간고사 시험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뉴코먼과 와트의 증기기관 개발에 관한 글을 읽고 풀어야 하는 문제 등 시험 문제 상당수가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인근 국어학원 5곳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원에서 풀어본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겁니다. 학원을 다닌 아이들이 어떤 사이트 문제은행에서 준 것이 그대로 나왔네라고 하니까 학원에 다니지 않는 다른 학생이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 자체 조사에서 출제 교사는 인터넷 유료 문제 은행 사이트를 참고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사이트 문제들을 중간고사 시험지와 비교해봤습니다. 이 객관식 문제 보기와 순서까지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된 문제가 26문항 가운데 절반이나 됩니다. 처음에 제주도로 계획이 되어졌다가 코로나 문제로 해서 장소가 변경되는 바람에 사전 답사 이런 것들이 얽히고 해서 시험 출제 날짜는 다가오고 해서 좀 숨겨져 있다라는 부분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찾은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학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는 본인은 몰랐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측에 수사를 요청하도록 권고하고 자체 감사에 나섰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해당 과목의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최근 3년간 기록을 분석해보니 광주 지역 68개 고등학교에서 해마다 200건 안팎의 재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확하고 공정한 출제를 위해 검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지난달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에 이어 급성 호흡기 질환이 확산 중입니다. 최근엔 사람 메타뉴머 바이러스가 영유아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최근 발열과 몸살 증세로 병원을 찾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는 열이 있어서 왔어요? 최근 보건당국의 급성 호흡기 감염증 병원체 분석 결과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검출 비율이 38%를 넘었습니다. 입원 환자도 늘고 있는데 5명 중 4명은 6살 미만입니다. 급성 호흡기 질환인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는 보통 봄과 여름에 유행하는데 가을철에 발생이 증가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거리두기나 방역에 대한 것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집단 생활을 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발열,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보이다 회복하지만 폐렴 등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일 꽉 채워서 열이 계속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열제 간격 이제 한 6시간 정도 지나면 또 열이 올랐고 이제 기침을 많이 하고 코갈에 콧물이 이제 뒤로 넘어가서 독감 의심 환자 역시 전주보다는 줄었지만 유행주의보 기준을 웃돌고 있고 6세 미만은 외래 환자 1000명당 10.7명으로 유행 기준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환자의 증가가 우려됩니다. 손 씻기, 환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소폭 증가한 2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대표적인 가을꽃의 하나가 국화죠.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지금 국화 수십만 송이가 만개해서 가을의 정취를 물씬 뿜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연천군의 국화꽃 전시회에 김건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0제곱미터의 드넓은 터에 오색 물결이 출렁입니다. 모두 3만 그루, 송이로는 수십만의 국화꽃이 그려내는 풍경입니다. 아이는 국화들 사이로 신이 나서 달리고 어른들은 높은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꽃잔치를 사진으로 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중년의 부부도 황홀한 꽃 구경에 근심들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꽃도 좋고 정말 호강하네, 호강해. 기기묘묘한 국화 분재들이 관람객의 시선을 붙들고 한반도 지형을 옮겨놓은 국화꽃에서도 발길이 멈춥니다. 형형색색의 국화꽃들이 엮어낸 꽃터널. 신압으로 국화꽃의 향연에 취하다 보면 코로나로 쌓였던 스트레스도 사라집니다. 코로나 물러가라! 가을 분위기 오늘 흠뻑 맞고 갑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추워서 겨울인가 했더니 오늘 드디어 꽃을 만나니 아 가을이구나. 국화를 보니 또 가을이구나. 옛 경원선 증기기관차에 물을 대던 연천역 급수탑 모양의 국화꽃탑으로 연천의 지역 특색을 더했고 그 옆 열차 모양 꽃 조형물은 연천의 관광명소 사진들로 꾸몄습니다. 지난 4월부터 6달에 걸쳐 준비된 이번 전시회에는 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가을의 꽃 하면 대표적인 것이 국화 아니겠습니까? 국화가 잘 어울리는 우리 한탄강변의 연천군입니다.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 이 국화 전시회에 도시민들이 오셔서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연천군은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국화 전시회장 바로 근처에서 연천군의 특산물인 율무를 주제로 하는 축제도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 단풍 구경 떠나는 분들이 많으신 듯합니다.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노선 중 현재 서해안선 목포 방향은 비봉과 서평택을 중심으로 정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고요. 단풍 명소가 많은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들은 이렇게 경기권 위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 강일에서 화도까지 가는데 넉넉하게 50분은 잡아주셔야겠고요. 영동선 강릉 쪽은 용인 부근에서 8km 구간, 광주 원주선 원주 쪽은 초월 부근에서 2km 구간 주춤하는데 안개 구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청권으로 향하는 길은 상황이 어떨까요? 중부선 남이 방향 정체는 산곡분기점 부근에서 7km 구간 이어졌다가 호법분기점 부근에서도 부분적으로 짧게 주춤하고 있고 경부선 부산 쪽은 경기권의 정체는 오산 부근에서 5km 구간, 이후 충청권의 정체는 천안분기점 부근에서 4km 구간 이어집니다.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 남풍세에서 정체입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울릉도나 동해안에 입국을 시도하는 배가 어쩌면 출연한다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데 경계를 할까봐 불 제공 의사를 밝히면서 접근을 했어요. How many people in your boat? 저희가 왜 자기들한테 접근하는지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 있었어요. 한 2시간 이상은 부대에서 배회를 하더라고요. 배로. 해경한테 전화를 했는데 입국은 거절하고 피항만 하고 나서 갈 수 있게 의사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They come here for just for bad weather. Can you go out this? You cannot come to boat. 국제요트 이런 게 뭐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20년 동안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쪽에 동원령 때문에 뭐 안 내준 것 같기도 한데 10명이나 타가지고 출입국 쪽에서 의심된다고 입국을 불허했다고. защиты нашей Родины, ее суверенитета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이번 주말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오늘 한낮에는 서울 기온 24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공기가 부드럽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북쪽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올 텐데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차츰 거칠 텐데요. 오늘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산을 찾으시는 분들은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춘천이 13.1도, 대전 13.3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춘천 23도, 광주 25도, 부산 24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됩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건강하고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